자,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장 국민소득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24장 두 번째 장이죠. 생계비의 측정에 대해서 배웁니다. 실제 뭔가 하면 지난 장, 그 다음에 24장 이 두 장은 지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변수, 국민소득이랄까 아니면 생산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비의 측정이라는 것은 이제 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뭐 약점이 있는가, 그리고 실험 어떻게 실제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뒤에 화폐 이론하고 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24장은 물가라고 이야기했는데 타이틀이 물가라고 안 적혀 있고 생계비의 측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가에 왜 관심을 가지느냐, 제일 큰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물가 자체가 뭔가 하면 바로 생계비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물가가 오르면 생계비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동일한데 물가가 올랐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물건들의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내가 이제 살기 위해서 써야 될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난 거죠. 뭐 그렇게 되면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더 힘들어지는 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가에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타이틀을 생계비의 측정이라고 이 장의 제목을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물가 지수는 뭐 대부분 다 알고 있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이미 하나 물가 지수를 배웠습니다. 23장에서 배운 물가 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라는 물가 지수를 이미 배웠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비슷한 정도, 그 다음에 실제 뭔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물가지수가 이거다, 소비자 물가지수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전반적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 이야기는 물건이라는 것은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모두를 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물건, 재화와 서비스만 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소비자하고 직접 관련 없는 생산재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철근이랄까, 뭐 콘크리트랄까, 자갈이랄까, 뭐 이런, 아니면 철강, 뭐 니켈, 뭐 아니면 뭐 그런 원자재 가격이겠죠. 이런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다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실제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물건. 그런데 그것도 다는 아니고, 뭐 다 하면 좋겠죠. 좋은데 문제는 다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계산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더라. 그래서 뭔가 하면 전반적인, 그러니까 구입하는 대표적인 다는 아니고 대표적인 몇 개를 가려 가지고 그것의 비용을, 그 대표적인 몇 개를 사는 비용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지표로 만든 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걸 대표적인 이 구입 비용을 지수로 나타낸 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물론 이제 다음 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더 상세하게 나올 겁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생계비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입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집에서 뭐 어머님이 살림을 산다, 장을 본다 라고 할 때 장 보러 가서 사는 물건들, 그 장바구니 가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매일 가서 아니면 매주 가서 뭔가 하면 사오는 물건들이 있다. 그럼 그 장바구니에 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만큼 사는데 얼마가 드느냐라는 거죠. 매번 갈 때마다 똑같이 산다. 그런 경우에 그거 사는 비용으로 나타내는 물가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생계비의 변동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물건 일주일에 먹을 거 사는데 이번 주에 비해 가지고 다음 주는 얼마나 뭐
이게 비용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물건 똑같이 구입을 했는데 계산할 때 보면 지난주에 비해 가지고 줄었다 아니면 늘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경과에 따른 생계비의 변동을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율 측정에 사용됩니다. 그 이야기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증가율을 이용해서 변화율이죠, 그죠? 증가율, 상승률을 계산해 가지고 이 가지고 우리가 소위 인플레이션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이 장보는 가격이 작년에는 100원 들었는데 올해는 105원 들었다. 그렇다 그러면 뭐 5% 늘은 거죠. 100에서 105로 갔다면 5% 상승한 거죠. 그럼 작년에 비해서 올해 물가가 5% 상승했다라고 인플레이션율을 측정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물가지수인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여기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이야기하죠. 자, 이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는 먼저 대표를 선택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소비자라고 했죠. 대표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 및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즉 물가지수에 포함되는 품목, 즉 재화 묶음을 결정한다. 재화 및 서비스의 묶음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그 대표적인 것의 요건이라는 것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계속 추적합니다. 추적해가지고 실제 제일 많이 사는 걸로 이걸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덜 사더라도 전체적으로 구성해 봐가지고 이런 항목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뭔가 하면 사는 비율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많이 사는 거 중심으로 하지만 그러나 전체 카테고리 내에서 어떤 카테고리가 안 빠지도록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또 집어넣어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먼저 재화의 묶음을 결정한다. 상품의 개수를 결정한다. 뭐 현재 우리나라 한 500개 정도 상품을 결정해서 그걸 계산하고 있습니다. 500개 정도. 그 다음에 각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다. 500개 종목이 결정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물건들의 가격을 조사하면 되는 거죠. 실제 이제 조사를 매달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여러 군데 가서 조사하죠. 그래서 할인 뭐 대형 마트에 가서 조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그만 슈퍼 아니면 재래식 시장 뭐 등등 여러 군데 가면서 이제 샘플이 정해져 있습니다. 춘천 내에서도 뭔가 하면 그렇게 여러 군데 조사를 해가지고 가격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재화 묶음의 비용을 계산한다. 비용이란 것은 묶음을 결정했으면 이 품목이 결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품목뿐만 아니라 여기다 양도 같이 결정합니다. 전형적으로 사람들이 상대적인 비율 따라야 되니까 요걸 몇 개 하더라 요걸 몇 개 사더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물건 가격 결정하면 이 종류와 양을 해가지고 그 정도 사는 비용이 예상되는 거죠. 소위 장 보는 가격, 장바구니 가격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우리 집에서 장을 볼 때 뭔가 하면 사는 예를 들어서 고기가 얼마고 뭐 예를 들어서 쌀을 얼마 사고 뭐 과일을 뭘 사고 과일을 얼마 사고 예를 들어서 뭐 채소를 얼마를 사고 그 다음에 뭐 옷가지로 옷을 뭐 좀 사고 뭐 온갖 생필품들이 있죠. 뭐 그런 비용을 다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재화묶음의 비용을 계산한 뒤에 기준연도를 선정해서 물가지수를 계산한다. 그 다음 지수화하는 것은 기준연도를 1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비교연도의 비교 시점의 가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 계산 방법은 단순히 요런 단순한 식입니다. 그래서 재화묶음이 계산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준연도의 기준 시점의 재화묶음 계산이 있고 그다음 비교하고 있는 비교 시점의 재화묶음 계산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22년 3월 14일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달에 재화묶음의 비용을 계산했을 겁니다. 계산했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재화묶음의 비용을 계산했는 거죠. 그러면 기준연도 재화묶음 구입 비용분의 지금 비교 대상인 이번 달의 재화묶음 구입 비용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이 지수라는 것은 100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보다 큰 값이 나온 것은 기준연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분자를 기준연도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기준연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0이 되겠죠. 기준 시점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0이 되겠죠. 100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는
뭐 대부분,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해도 있지만, 떨어지는 달도 있지만, 대부분은 물가는 오르죠, 그죠? 조금씩이나 오르죠.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준 시점보다 그 뒤에는 보통 100보다 더 큰 값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물가 지수를 계산합니다. 자, 이게 이제 계산 방법, 이 플로 차트를 뭔가 하면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이제 설명해 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걸 가지고 인플레이션에 이용한다 그랬죠. 그럼 인플레이션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지난기 대비 물가지수 변동률, 증가율, 상승률로 계산한다라는 거죠. 지난 시점에 비해서 물가지수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그 증가율로 계산한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4번하고 좀 다릅니다. 4번 계산할 때는 항상 기준이 기준연도 값이죠. 기준연도 구입 비용분의 비교연도죠. 비교연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하면 2년 뒤, 3년 뒤, 4년 뒤에 물가 지수들이 나옵니다. 뭐 월간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나 인플레이션율은 항상 뭔가 하면 기준연도 대비가 아니라 지난기 대비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3년간 상승률이 얼마냐? 그런 건 보통 잘 안 붙습니다. 전기에 대해서. 지난달에 비해서 아니면 작년 이때에 비해서.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지난기, 월간으로 할 때는 한 달 기준이고, 그 다음에 연도로 할 때는 1년 기준이죠. 그래서 지난기 점 대비 물가지수 변동률을 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도 인플레이션율이 있다. 그러면 2000년도에서 그 다음에 1차년도를 빼고 그 다음에 1차년도의 CPI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100분율로 나타내는 인플레이션율이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100에서 105로 갔다. 그러면 우리가 물가가 5% 상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00에서 115로 갔다. 그러면 요 식에 집어넣어 계산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1차년도가 100이고 2차년도가 110이다. 그러면 110에서 100을 빼면 10이죠. 그죠? 10이고 그걸 100으로 나누면 100분의 10은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10이 되죠. 그래서 물가는 10% 상승했다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하죠.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언론에 많이 나오죠. 미국의 지난주에 또 물가가 발표됐는데 미국 지난주 물가 상승률이 7.9%라고 합니다. 그래서 1981년 이후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라고 해가지고, 자 그러면 내일 모레 미국 페드,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FOMC 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그때 이자율을 올릴 것이다 라는 거죠. 실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자율을 아주 많이 올릴 것이다 라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번 그 회의할 때마다 0.25%씩 올리는데 그 0.25가 왠지 우리는 좀 이상한 숫자죠. 그 0.25가 뭐냐 그러면 4분의 1입니다. 영미식에서는 쿼러를 씁니다. 쿼러. 그러니까 돈도 보면 거기에는 미국 돈에 보면 쿼러라는 게 있죠. 쿼러가 뭔가 하면 이 동전인데 동전도 1달러짜리 동전은 별로 없고 대부분 많이 쓰는 돈이 4분의 1달러짜리 동전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분수를 쓸 때 우리같이 뭔가 하면 과학적으로 0.05, 0.03 이런 걸 안 쓰고 4분의 1, 3분의 1, 뭐 4분의 1, 8분의 1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뭐 4분의 1%씩 이자율을 올리는 겁니다. 올리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이제 그걸 더블로 올리지 않을까. 한 분에 이제 0.5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금융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했죠. 거기에 따라가 변화가 심할 것이다 걱정 많이 했는데 뭐 다행은 아니지만 이 와중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가 훨씬 더 나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이번엔 너무 심하게 올리진 않겠다라고 이제 지지난주에 페드 의장이 미국 의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정책이 바뀌고 뭐 이런 겁니다. 그때 인플레이션율이 지난주에 7.9% 상승이다 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작년 동기, 그러니까 이제 보통 모든 값들을 이야기하면 증가율을 이야기하면 연간 증가율입니다. 연간 증가율인데 뭐 그렇다고 하면 올해 연간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오진 않았고 지난주에 발표된 것은 뭐 2월달 물가죠. 2월달 물가.
2월달 한 달 동안의 물가를 뭔가 하면 다 계산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3월 중순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럼 2월달 물가인데 2월달 물가가 7.9% 올랐다라는 것은 보통 뭔가 하면 지난기라 그러면 월간 그러면 1월인가? 라고 하겠지만 1월이 아니라 작년 2월입니다. 작년 2월 대비 이번 2월입니다. 왜 지난기를 안 하냐 그러면 바로 전달을 한다 그러면 물가도 계절성이 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겨울에 전반적으로 높고 여름에 또 낮아요. 제일 큰 원인이 뭐냐면 이 신선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일이나 야채나 그런 신선식품은 이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덜 나오고 여름에는 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고 더 쌉니다. 겨울에도 나오긴 하죠.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근데 노제하는 것보다 비닐하우스가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니까 나오긴 하지만 더 비싸고. 그러나 이제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이나 여름에는 그런 것들이 노제에서 많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 전쟁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이거는 뭐 아주 뭐 특별한 경우죠. 물론 이제 유가도 그런 패턴이 있어요. 유가도 이제 전쟁이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이유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겨울이 높고 여름이 낮아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뭔가 북반구의 인구가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겨울에 난방용으로 기름을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난방용으로 기름 수요가 많으니까 겨울에 가스나 아니면 석유 같은 그런 유가가 조금 더 높은 그런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뭔가 어떤 때는 높고 어떤 때는 낮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전달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그런 계절성 요인 때문에 물가 증가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굉장히 뭔가 하면 미스리딩한다. 혼돈을 줄 수 있다. 그죠? 실제적인 이 생계비 변화보다는 그런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변화한 부분으로 나타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계절성 있는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는 증가율을 할 때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번 2월달 물가 지수를 구한 뒤에 인플레이션율을 이야기할 때는 물론 이제 전기 대비 인플레이션은 또 발표는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전년 동기, 작년 2월 대비 올 2월 동안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라고 계산한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그게 이제 7.9%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올랐다. 그 이야기는 갑자기 최근에 뭐 전쟁 때문에 올랐다 이게 아닌 거죠. 전쟁 때문에 뭐 그 요인도 있지만 그 하나 때문에 아니라 뭔가 하면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 단계가 있고 그거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이렇게까지 계산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구체적인 실제 데이터에 가지고 한번 연습해 봅시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데이터에도 뭐 쉽게 눈으로도 계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가장 단순한 경제를 가정한 거죠. 경제를 가정해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앞에서 GDP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핫도그와 햄버거만 있는 그런 데이터라는 거죠. 뭐 이런 것만 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GDP에서는 있는 모든 걸 다 합치면 요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건 그랬는데 CPI에서는 사실은 이 나라에는 이것만 있다고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CPI에서 계산되는 집계하는 물건들의 종류는 샘플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나라에 뭔가 하면 철근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뭐 그런 것 아니면 철강도 있고 뭐 석유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이 주로 먹고 사는 것은 이 핫도그하고 햄버거만 먹고 살더라. 그래서 이게 소위 소비자 지출 행태 조사를 거쳐 고정된 재화 묶음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지출 형태를 보니까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것이 이 두 물건이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물건이 구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더라. 그 다음에 물건 종류를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얼마나 사느냐 하는 얘기죠. 사실은 총 개수보다는 뭔가 상대적인 개수가 중요한 거죠. 핫도그하고 햄버거의 상대적인 개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느냐. 핫도그를 4개 사면 햄버거를 2개 사더라. 그래서 그걸 뭔가 매달 평균 구입하는 양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매달 평균 구입한 양으로 보면 매달 평균 핫도그를 4개 사고 햄버거를 2개 사더라. 그러면 물건 종류, 재화묶음의 를 선택했다는 것은 재화의 종류를 이렇게 2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구입 양을 이렇게 결정했는 겁니다. 실제 이제 서베이 조사, 우리나라에서도 매달 이 서베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한 10,000가구 이상 가구들의 한테
통계청에서 가계부를 줍니다. 가계부를 주고 이걸 좀 작성해 달라. 매달 집에서 뭘 얼마나 주고 사는지 가격하고 양하고를 다 적어 달라. 물론 거기서 부가적으로 뭔가 하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다 적게 합니다. 해가지고 물론 이제 좀 사례는 하죠. 사례 해가지고 그걸 한 10,000가구 이상 가구에서 전국적으로 샘플링 해가지고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매년 사람들의 소비자 행태를 파악하죠.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 묶어가지고 뭔가 5년에 한 번씩 이 묶음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묶음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럼 이 묶음에 대한 이제 비용을 계산해 보죠. 바구니 비용을 계산해 보면 연도별 가격 자료 수집한다. 뭐 현실적으로는 매달 조사하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매년 한 번만 조사한다라고 생각합시다. 뭐 7월 1일에 조사한다. 아니면 뭐 12월 말일에 조사한다. 어떤 날을 지정하다 한 달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만 조사한다라고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19년에 계산해 보니까 핫도그 가격은 1달러고 햄버거 가격이 2달러였다. 그럼 2019년에 이 베스킷의 구입 비용을 보면 핫도그 1달러인데 4개 사면 4달러고 햄버거 2달러인데 2개 사면 4달러죠. 그럼 4 더하기 4만 8입니다. 그래서 19년에 제한권 비용하면 8달러가 계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하게 2020년은 핫도그 가격이 2달러니까 4개 사면 4 곱하기 2하면 8이죠. 그죠? 그 다음에 햄버거 가격은 3달러가 올랐으니까 3 곱하기 2하면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 더하기 6 하게 되니까 14달러가 되는 거죠. 14달러가 되고.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작년에는 핫도그 4개니까 핫도그 4개 사는데 가격이 3달러죠. 그러니까 4, 3, 12, 12달러고 햄버거 2개는 4달러니까 4, 2, 8, 8달러입니다. 12 더하기 8달러면 20달러가 되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이 제한목금 비용이 20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시점에 가격을 조사한 뒤에 이 가격 가지고 제한묶음을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죠. 8달러, 14달러, 20달러. 그러면 이제 조사는 끝났고 그 다음에 계산해 가지고 발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를 계산해 내야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CPI 지수라는 것을 계산하죠. 지수라는 것은 19년의 지수는 계산 하나만 합니다. 기준연도의 지수는 항상 100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연도의 베스킷 가격분의 비교연도의 베스킷 가격인데 비교연도가 같은 기준연도니까 동일한 액수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항상 100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연도의 지수는 항상 100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보면 이거 분모는 8이 동일한데 그 2020년에 베스킷 비용은 14달러가 나왔죠. 그래서 8분의 14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니까 175가 나오더라. 그 다음 21년에는 8분의 20달러였죠. 그래서 8분의 20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니까 250 나왔다. 이렇게 각 해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지수고, 그래서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수를 발표하면 그래서 그 통계 보도 자료 그런 걸 보면 아니면 신문을 보면 지수값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지수가 얼마다 그걸 잘 모르죠. 그리고 기자들 보도할 때도 지수를 잘 보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라고 하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발표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7.9% 이런 거 발표하죠. 그럼 이 지수가 아니라 지수를 이용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해 가지고 발표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더 잘하니까. 왜냐하면 지수를 이야기하면 20년은 175고 21년은 250이다. 이 이야기는 20년이 21년보다 더 좋은지 나쁜지 사람들이 값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 대비 이걸 봐야 되고 이것 대비 이걸 봐야 되는데 단순히 그러면 이게 21년에는 숫자가 더 높다? 그럼 물가가 더 비싸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 가지고는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지수를 가지고 여러 작업들을 많이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보도는 지수를 이용해서 인플레이션을 계산한 뒤에 계산된 값이 발표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 안 올랐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0이죠. 그죠? 0이라 그러면 물가가 변화 없는 것이고 0에서 숫자가 클수록 물가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보통 평상시에는 한 1, 2% 우리나라에서도 한 2%를 크게 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뭔가 3.5%가 올랐다. 아, 물가 많이 올랐네. 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를 모은 사람은 요즘에 주유비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해서 부담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장 보러 갔어도 뭔가 하면 오른 가격이 많다. 라는 이야기 하죠. 특히 수입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많이 오른 게, 최근에 많이 오른 제일 큰 이유가 운송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운송비가. 세계적으로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수입품의 가격들이 꽤 많이 올랐다라는 게 이제 많이 드러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율까지 계산하고 난 뒤에 이까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아,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절대적으로 이 두 값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20년 인플레이션율이 75%고 21년이 43%다. 너무 또 황당하게 큰 숫자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이 두 숫자 가지고 정확하게 높은 게 뭔가 하면 더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년에 비해서 20년이 물가가 더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물론 20년은 19년에 대비한 20년에 1년 동안 물가죠. 그죠? 그 1년 동안에 75%나 올랐는데, 21년은 20년에 비해 가지고 물가가 이제 43%밖에 안 올랐다. 이것도 높긴 높지만 상대적으로 이것보다는 이게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상대적으로 21년보다 20년의 물가가 더 많이 오른 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까지 계산하면 이 값의 숫자 가지고 어느 게 더 높은 해가 뭔가 하면 더 인플레이션이 높았고, 낮은 해가 인플레이션율이 더 낮았다. 그러니까 생계비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높은 해는 생계비에 대한 부담이 더하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율까지 계산해서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뒤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 그래서 그 활용한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쓸 때 이제 좀 혼동이 있죠. 그냥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냥 물가가 오르는 상태를 의미한 용어입니다. 상태를 의미한 용어고, 구체적인 숫자를 알고 싶으면, 그 숫자를 알고 싶으면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지난기 대비 물가지수 증가율 또는 변동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물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숫자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뭘 가지고 구하느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아까 우리 여기서는 CPI 가지고 인플레이션율을 구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우리 지난 장에서는 GDP 디플레이터 가지고 인플레이션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장에서는 우리가 물가 지수를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었죠. 하나가 더.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 그 다음에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PCE라는 게 있어요. PCE 디플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또 하나의 소비자의 지금 우리가 정의한 거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변화를 나타내는 물가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PCE. 그 다음에 지금 배웠던 CPI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CPI를 가장 기본 지표로 보고 물가를 발표하고 정책의 판단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은 CPI도 보지만 지금 금방 이야기하는 PCE를 훨씬 더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따른 정책을 하는 것이 미국 중앙은행인데,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PCE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물가 상태를 판단하죠. 판단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런지는 뭔가 지금 나중에 좀 배우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율을 보는 것은 CPI 증가율이다. 소비자 물가 지수 전기, 그러니까 지난기 대비 증가율로서 본다.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세 개 지표가 아닌 부가지표가 또 몇 개 더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이건 세 개 지표에다 같이 옆에다 갖다 놓을 정도는 아니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여기다 뭔가 하면 조금 보완하는 지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영어는 코어가 핵심이죠. 그죠?
핵심인데 핵심을 뭔가 하면 근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원.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다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게 이렇게 만든 지표는 가장 근본적이다. CPI는 CPI인데 CPI에서 가장 근본적이다 라고 하면 CPI에서 일부를 뺀 겁니다. 일부를 빼고 뭔가 가장 근본적인 것만 가지고 물가지수를 다시 계산한 거죠. 그걸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뭘 뺐냐고 하면 식료품과 에너지를 뺐다는 거죠. CPI 구성에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재화 서비스의 전반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 그래서 아까 말한 식으로 CPI를 계산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품목 중에 식료품 가격하고 에너지 가격이 있죠. 그걸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걸 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합니다. 그걸 왜 뺐냐? 왜 뺐냐 그러면 식료품 같은 경우는 계절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특히 신선식품은 계절성이 심하다. 이거는 정책당국이, 그러니까 경제정책당국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책을 흔들 사유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물론 농정당국이 그 문제를 막고 대책을 세우고 그게 없도록 해야 됩니다. 식료품 가격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농수산부에서 그 식료품 가격이 돼 가지고 필요하면 사들이기도 하고 필요하면 밭에가 폐기 처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파동이 생기면 외국에서 수입하기도 하죠. 배추도 수입하고 고추도 수입하고 마늘도 수입하고 막 그러죠, 그죠? 그리고 풍작이 되면 뭔가 하면 밭에 뒤집어가지고 국가에서 농협에서 나와가지고 돈 주고 사와가지고 그냥 버리버리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고 이런 겁니다. 그건 농정당국이 하는 일이고 경제당국은 뭔가 하면 경제정책을 하는 것은 소위 통화정책을 하는 당국인데, 통화정책을 하는 당국이 그것 가지고 뭔가 하면 물가정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실제 뭔가 하면 이 신선식품 때문에 가격 변동이 심한데, 이거는 농정당국이 해야 할 거지 통화당국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지표에서 뭔가 그걸 빼는 겁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고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가격이라는 것은 제일 대표적인 것은 원유 가격이죠. 원유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1970년대 이후부터 세계 경제에서 가장 세계 경제를 많은 충격을 준 한 요인을 따져보면 에너지 가격입니다. 세계 경제, 나라별 경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엄청난 경제 충격, 경제가 뭔가 하면 꼬꾸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흥이 생기기도 하고, 그 가장 큰 요인이 뭔가 에너지 가격, 세계 유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1970년대 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경제가 뭐 엄청나게 그 침체에 빠졌었죠. 그러다가 그때 또 정책 비용 때문에 또 1980년,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뭔가 하면 2006년, 7년에는 또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120, 130달러까지 올라가지고 배럴당 또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또 고통이 있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다. 물론 전쟁은 안 되고 그건 나쁜 짓이지만,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경제적으로 그게 왜 문제냐 그러면 그 경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던 것이 유가 상승인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세계 지금 넘버원의 산유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동 지방이 아니라 러시아가 뭔가 하면 원유 생산량과 수출량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뭔가 하면 전쟁 때문에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뭔가 하면 전쟁을 일으킨 범인이다. 그래서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원유 수입을 제한한다. 라는 것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원유가 줄어드는 거죠. 그 때문에 뭔가 하면 먼저 오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정책 발표에 따라 가지고 또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유가가 올라가지고 물가가 올랐다. 그 유가가 오르면 당장에 우리 차에 기름 넣는 사람의 기름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뭐 기름을 떼가지고 전기를 만든다 그러면 전기 요금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모든 부분이 다 올라요. 대중교통 가격도 오르고, 대중교통도 뭐 어차피 뭔가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모든 공장에서 비용이 다 오릅니다.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그게 전기든 아니면 진짜 바로 기름을 쓰든 가스를 쓰든 다 쓰는 거죠. 가정에서 뭔가 하면 사용하는 이 에너지 비용도 오르는 겁니다. 다 오르죠. 그런데 왜 그걸 빼냐? 그거는 왜 빼냐 그러면 통화당국이 해결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유가가 올랐는데 그러면 자, 세계 유가가 올라가 우리 힘들다. 정부는 뭐하냐? 빨리 해결해라 그러는데 해결할 수가 없죠. 자,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내에서 해결합니다. 국내에서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소위 상대 가격 변화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른 상태에서 계속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가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뭐 일시적으로 오를 때는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안 되면 필요하면 보조금까지 줘가지고 그 충격을 없앨 필요는 있어요. 괜히 오른 가격으로 뭔가 모든 걸 다 적응시키면 다시 또 내렸으면 또 다시 또 바꿔야 되죠. 그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럼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는 일시적으로 올랐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쨌든 그걸 보조금이나 뭘 해가지고 안 오른 가격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계속 올라버렸다. 그러면 국가가 나가 할 수가 있는 게 없죠. 이런 경우에는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옛날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덜 쓰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 모든 공장에서는 에너지를 덜 쓰도록 뭔가 하면 생산 공정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비용이 비싸면 기업들은 알아 합니다. 국가가 나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들이 비싸면 뭔가 하면 그걸 뭔가 딴 걸로 대체를 한다든지 뭔가 하면 공정을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거기 대응을 해야 되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 혼자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내가 기름 가격이 부담이 되면 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거죠. 에너지도 뭔가 하면 난방도 거기 맞춰가지고 뭔가 하면 덜 비용이 드는 난방으로 바꾼다든지, 즉 그런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에너지 외부적인 충격에 따른 변화에는 뭔가 하면 적응을 할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즉 통화당국의 통화양 가지고 이 에너지 가격을, 국내에 미친 에너지 가격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내 정책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물가 지표를 본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거 두 개를 뺀 이유는 그래서 그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때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물가 정책 타겟을 이까지고 했습니다. 이까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거 안 씁니다. 다시 또 되돌아갔어요. 다시 CPI로 되돌아갔어요. 한때는 지금 내가 말한 설명은 그 논리 때문에 이걸 썼는데, 근데 좀 써보니까 뭔가 하면 다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것이 so what? 그래서 원유가 오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중앙은행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올랐다면 뭔가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적응해가지고 소비 패턴을 바꾸고 적응을 하더라도 뭔가 하면 어느 정도는 물가는 올라요. 어느 정도는 오를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는 뭔가 덜 쓰지만 덜 쓰더라도 전체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물가를 원위처럼 만들려고 그러면 어차피 뭔가 하면 전체 지수를 낮추는 추가적인 노력은 꼭 또 해야 되는 거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것의 물가를 낮추는 노력을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긴축이라도 뭔가 하면 추가적인 정책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앙은행이 뭔가 하면 뭐 이 유가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유가를 낮추는 그런 정책은 못하지만, 그러나 전체 물가 지수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따로 있는 겁니다. 그걸 달랑 떼가지고 CPI만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별로 영향을 안 쓰고 다시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부가적으로 또 다른 물가 지수입니다. 물가 지수 그러면 이제 뭐 한 5개 정도를 대표적으로 봅니다. GDP 디플레이터 배웠죠? 소비자 물가 지수 배웠고, 그 다음 나온 것이 PPI, 생산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뭐 안 나오지만 수입 물가 지수. 그 다음에 수출 물가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다 5개 정도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가집니다. 자, 세 번째 게 그 생산자 물가 지수, Producer Price Index, 그래가지고 PPI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뭐 용어가 비슷하죠. 단 바뀐 것은 컨슈머에서 프로듀서로 바뀌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동일한 물가 지수인데 이 묶음 자체가
소비자용이냐 생산자용이냐 이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똑같이 동일한 식으로 만드는데 제일 처음에 묶음을 선택할 때 그 묶음을 소비자용이 아니라 생산자용으로 묶음을 만든 겁니다. 즉 기업들이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 묶음의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제일 관심이죠. 내 생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생산 비용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묶음 속에는 아까 뺐던 철근, 콘크리트, 철강, 온갖 원자재 가격들이 다 들어가겠죠. 이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자들이 쓰는 그런 물건들의 가격, 재화와 서비스의 묶음으로서 이 묶음을 만듭니다. 묶음을 만들고 난 뒤에는 그 종류를 선택하고 이제 비율을 선택하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지수 만드는 것은 과정은 똑같죠. 그게 이제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 하는데 이거는 이제 생산자,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수고, 그 다음에 이 지수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산 비용이 결국은 소비자까지 가는 겁니다.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만들 때 이제 비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선행성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선행성. 이게 오르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면 이제 따라가지고 좀 몇 달 있다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 오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산자 물가지수라고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아까 두 개 더 이야기했죠. 수입 물가지수는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의 가격 가지고 물가지수 만든 겁니다. 대표적인 수입자가 물가지수 만든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수입품, 수입업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수입업자라는 것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수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수입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 정책 용어로 보통 참고를 많이 합니다. 수입품 가격이 얼마가 많이 오르느냐. 물론 이제 수입 물가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율입니다. 환율.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지수가 많이 오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수출 물가지수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건들의 가격들 가지고 또 지수를 만든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경제 정책 차원에서 그걸 보는 거죠. 수입제에 비해서 수출제가 얼마나 잘 팔리냐, 비싼 가격에 팔리느냐 라는 건데, 보통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수입 물가보다는 수출 물가가 덜 올라요. 수입 물가가 더 올라요. 우리나라는 주로 수출제가 공산품이기 때문에 공산품의 가격들은 점점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반면에 수입제는 대부분 이제 원자재죠. 원자재 가격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점점 오르기만 오르죠. 대표적으로 유가가 그렇죠. 유가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변동은 했지만 결국은 엄청 오를 것이다. 석유 다 파고 나면 남는 게 없죠. 다 점점 많이 파고 나면 고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은 많이 오를 것이다. 그렇다고 뭔가 너무 오르면 다음에는 딴 걸로 대체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원자재 가격은 점점 오르는 겁니다. 크게 오르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도 뭔가 하면 그냥 소비재나 만님 공산품보다는 더 많이 오르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것이 임금이에요. 임금은 더 많이 올라요. 임금은 더 많이 오르는데 그래서 어쨌든 임금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수입자 가격이 오르더라도 실제 소비자들의 생활은 나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수입자는 더 풍족하게 쓰고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한 친구가 좋은 질문을 해줬습니다. 내가 설명을 할 때 수입 물가지수는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 물가지수가 오른다 라고 내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수입하는 물건을 이제 원화 가격으로 만들었을 때 동일한, 예를 들어서 팔 때는 그쪽 수출업자가 동일한 달러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그걸 주려 그러면 우리나라 수입업자는 뭔가 하면 원화로 바꾸려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팔 때도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수입자 같은 경우는 환율 변동에 따라 가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비율만큼 수입자가 오르는 것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만큼 안 올라요. 그만큼 안 오르는 것이 대부분 이제 서로 협상을 통해 가지고 환율 변동이 있으면 절반 정도 나눕니다. 물론 협상력에 따라 가지고 어느 쪽이 더 많이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뭔가 우리나라 물건 가격, 수입제 물건 가격이 비싸진다 그러면 저쪽 수입업자도 조금 물건을 깎아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입업자도 뭔가 하면 조금 마진을 줄이고 그래가지고 환율 변동만큼은 안 올리죠. 실제 소비재 그걸 수입제를 팔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갑니다. 중간에 처리되죠. 그렇지만 그래도 물론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제 물건 가격은 오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 물가 지수는 오릅니다. 반면에 수출 물가 지수는 정확하게 정반대가 되겠죠. 수출 물가 지수는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수출 물가 지수는 물가 지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즉, 더 뭔가 하면 싸게 팔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내에서 뭔가 하면 생산 가격은 그대로다. 그대로인데 팔게 되면 뭔가 달러로는 더 돈을 더 많게 받게 되는 겁니다. 달러로 동일한 액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하면 국내에 이 물건 하나 만드는데 그 1,200원 들었다. 1,200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팔면 뭔가 하면 그 수출하게 되면 1달러를 받아오는 거죠. 그럼 1달러가 1,200원대라 그러면 그럼 그 1,200원에 팔면 1달러 받아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달러가 1,200원일 때는 1달러 받아가 1,200원 받아오는데 만약에 1달러가 1,400원이 됐다. 그러면 생산 비용은 그대로겠죠. 1,200원인데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팔면 1달러가 아니라 이제는 1달러 20센트 정도 받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이 받아오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고, 아니면 뭔가 하면 그만큼 더 가격을 낮춰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출업자가 뭔가 하면 대신에 환율 때문에 이익을 더 많이 생기니까 또 그 이익을 아까 말한 대로 둘이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뭔가 하면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서로 그런 변화가 있으면 서로 양쪽에서 수출입업자끼리 뭔가 하면 그걸 쉐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뭔가 하면 환율이 유리하게 돼 가지고 수출업자가 돈을 더 많이, 생산업자가 더 많이 벌 수도 있지만 뭔가 하면 일부는 뭔가 하면 더 가격을 또 낮춰주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제 가격은 떨어진다. 일부는 떨어진다. 그 비율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수입 물가 지수는 오르고 수출 물가 지수는 떨어지는, 그게 이제 환율이 두 물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고, 반대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오른다. 통화 가치가 오른다는 것은 1달러당 120원에서 1달러당 100원으로 갔다. 그러니까 우리 1달러 사는데 우리 돈 덜 들이는 거죠. 그죠? 적은 돈 가지고 1달러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달러에 비해서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오른 거죠. 돈 가치가 오른다 그러면 그때는 수입 물가 지수는 떨어집니다. 수입품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더 싸게 살 수 있고, 반면에 수출품은 더 비싸게 팔게 되는 거죠. 수출품은 뭔가 수출 물가 지수는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걸 올릴 수 있느냐 하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수출업자는. 그걸 가격을 올려버리는 만큼 뭔가 수출이 안 되는 거죠. 비싸지면 그 나라가 다른 데서 수입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비싸지면 뭔가 안 팔리니까. 그래서 환율 변화만큼 수출업자는 다 그것을 가격에 반영을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는 있는 거죠. 어쨌든 방향은 동일합니다. 방향은 질문한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것이 이제 환율 변화에 따른 거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수입 물가 지수를 보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교역 조건을 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나라 수입제에 비해서 수출제를 얼마나 더 비싸게 팔고 있느냐라는 거죠. 토탈해가지고. 그런 이제 무역 정책 아니면 경제 정책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과정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한테 불리하다라는 얘기죠. 수입제는 아까 말한 대로 원자재이기 때문에 가격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크게 오르지도 않는데, 안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반면에 수출제는, 우리가 주 수출제는 보면, 전자, 조선, 자동차, 주로 공산품이죠. 공산품 가격은 다 떨어집니다, 항상. 왜 떨어지느냐? 기술 진보 때문에. 기술 진보라는 것은 같은 물건을 더 싸게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이 바뀌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산품에 대해서는 기술 진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가격은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 조건이 나빠진다 그럽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도 10년, 20년에 비해 가지고, 20년 전에 비해 가지고 수입품에 비해서 수출품 가격은 더 떨어져요. 더 떨어져 가지고 계속 그건 지속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나빠지고 더 불리하겠는데, 수출품은 더 비싼 돈 주고 사오는데, 수입품은 더 비싼 돈 주고 사오는데 수출품은 더 적게 돈을 받는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계속 뭐 큰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대신에 뭔가 하면 수출량을 더 늘리는 거죠. 가격 하락보다 뭔가 하면 더 많은 양을 수출하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진보에 따라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한 개당 받는 가격은 적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또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되죠.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팔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이는 키우는 그런 식으로 경제가 발전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뭐 그 교육 조건의 그런 식의 변화는 최근에 이제 중국이 더 심하죠. 중국이 주로 이제 공산품을, 이제는 주로 중국이 세계적인 공장 역할을 하면서 공산품 수출을 많이 하는데, 중국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가격이 변하죠. 그래서 중국도 그런 이제 교육 조건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으로 봐서는 악화되지만, 그 가격을 악화 부분을 커버할 만큼 더 수출량을 늘려가지고 경상수지는 유지하는, 총액적으로는 뭔가 손해를 안 보고 더 많이 돈을 외화를 벌어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유지를 하면 경제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질문에 대한 답은 됐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참고로 아까 앞부분에 설명한 내용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부분인데, 계속 연결된 부분인데, 전형적인 제어와 서비스 묶음에 대해서 한번 보자.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할 때는 전형적인 소비자의 제어와 서비스 묶음을 선택한다. 선택해가지고 종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각 비중을 선택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 묶음을 한번 보면, 자, 이 데이터는 미국 겁니다. 미국 데이터인데, 이제 분류로 본다 그러면 이렇던 거죠. 전체 소비자 묶음 속에서 주거비가 42%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교통비, 그 다음 식음료, 의료, 교육, 통신, 레크레이션, 의복, 기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완전히 다른데, 이제 참고로 그걸 풀어내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지표에서 왜 다른지, 그 다음에 또 더 우리나라가 발전하면 또 어떻게 바뀔 것인지, 뭐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은 이겁니다. 주거비가 전체 비용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죠. 실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세 내는 비용이, 근데 여기는 이제 차이가 뭔가 하면 월세 아니라 자가주택에서도 주거비를 다 계산합니다. 미국에서는. 자가주택에 대해서도, 자, 자가주택, 매달 돈은 안 나가죠. 돈은 안 나가지만, 자가주택에 대해서도 너 지금 살고 있는 집, 만약에 남한테 세를 주면 한 달에 세 얼마 받을 것 같냐? 라는 걸 물어본 거죠. 그럼 그 받을 수 있는 돈 가지고 뭔가 하면 그걸 주거비로 계산을 집어넣습니다. 실제 직업이 아니라 소위 기회비용을 다 계산하는 거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가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아주 호화저택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엄청난 액수로 매달 주거비를 내고 있는 꼴이 되겠죠. 뭐 그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주거비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통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게 뭐 대중교통 생각하면 미국이 대중교통 잘 안 되겠죠. 이게 뭔가 하면 자동차 운영 비용이죠, 주로. 차를 가지고, 자차 가지고 운전해가 다니는 사람은 자차 운영 비용이 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차를 이용하든 그 교통비가 이렇고, 그 다음에 식음료, 가장 일반적인 거죠. 우리가 뭐 소비자 묶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식음료, 장 보는 비용,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상당히 많죠. 9% 의료비도. 그 다음에 교육, 통신. 교육비가 우리나라는 사실 엄청 더 큽니다. 더 큰데, 통신하고 합쳐도 미국은 7%, 레크레이션, 의복, 기타. 아, 미국은 이렇구나.
그럼 우리나라는 봅시다. 우리나라는 다음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뭐 딱 보면 뭔가 한쪽에 안 몰리고 쫙 잘 퍼져 있다라고 보이는데, 자, 주거비가 어디 있지? 안 보이죠?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 수도, 광역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9.5%밖에 안 돼요.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의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거비로 돈을 안 쓰냐? 우리나라 사람은 더, 그러면 싸게 주거비를 덜 내고, 그러니까 더 저렴하게 주거비 지출이 그렇게 많지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비슷해요. 비슷할 겁니다. 사람이 별로 다르진 않아요, 사람마다. 물론 나라마다 인프라가 달라가지고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주거비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크진 않아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기회비용 차원에서 지출하는 주거비를 따져보면 우리나라도 40% 가까이 될 겁니다. 뭐 45%까지는 몰라도 거의 40% 가까이는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계산할 때는 그 아까 말한 대로 기회비용을 안 집어넣습니다. 월세 사는 사람들 월세 비용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월세 사는 사람들이 소수인 거죠. 지금은 점점 늘고 있지만 자가에 살든지 아니면 전세에 살고 있죠. 자가가 아니더라도 전세에 살고 있는데 전세에 대해 가지고는 전세 비용을 안 집어넣었어요. 근데 전세 비용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큰 돈이고 기회비용을 따지면 크죠. 근데 그걸 안 넣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주거비용이 얼마 안 되는 걸로 나타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물가지수가 주거비가 많이 오르는데 물가지수 발표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큰 하나의 구멍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큰 이슈고, 그 다음에 본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뭐 바로 옆에 있는 거 보죠. 교육비가 미국은 교육하고 통신 합쳐도 뭔가 하면 10%도 안 됐는데 우리나라 교육 하나만 해도 10%가 넘죠. 교육, 통신 합치면 통신이 5.3%죠. 합치면 뭔가 하면 거의 16%. 그러니까 미국의 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교육비를 많이 지출한다. 뭐 그거는 다들 잘 알고 있죠. 뭐 다들 잘 알려진 사실이죠. 교육비가 상당히 많고, 뭐 교통비도 이렇고, 교통비는 뭐 비슷비슷하고, 식음료, 그 다음에 음식 숙박이 많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외식을 많이 하는 겁니다. 미국에 비해서는 외식을 많이 한다. 그죠? 외식을 많이 한다. 뭐 기타 소비 지출 이렇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우리나라 전체적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두드러진 건 별로 없고, 이제 제일 큰 특징은 그거다. 상대적으로 뭐 교육비가 많다. 뭐 그거는 다 상식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거비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다. 그 이야기는 최근 몇 년 동안에 집값이 많이 올랐죠. 집값은 거래할 때 오르지만 집값이 오르면 결국은 주거비가 따로 오릅니다. 집값이 오르면 전세가 오르죠. 집값이 올랐다면 뭔가 하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자가 사는 사람의 주거비가 오른 셈입니다. 직접 자기는 돈 안 내고 오히려 나중에 팔 때는 돈을 더 벌긴 하지만 그런 더 비싼 집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 그 주거비의 기회비용이 더 오르는 셈이죠. 그리고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따라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전세 가격도 따라 오르죠. 그러면 전세 들어오는 사람도 그 전세집에 대한 기회비용이 오르는 겁니다. 그 돈의 이자만큼이 기회비용이 되니까 그만큼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럼 월세도 따라가 오르는 겁니다. 즉 최근 2, 3년 동안에 뭐 물가가 많이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여기 포함이 안 됐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미국의 지난주에 물가지수가 7.9% 올랐다. 엄청나게 뭐 최근 30년 내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거죠. 거기에 주거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괜찮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얼마더라? 3.5%인가? 뭐 그 정도 올랐을 겁니다. 그래 우리도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많이 올랐다는데 그게 뭔가 3.5밖에 안 오른 이유가 거기에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올라야 될 주거비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거비를 포함한다 그러면 3.5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5% 이상 올랐을 겁니다. 이게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고, 경제학자들은 통계청 보고 주거비를 집어넣으라고 계속 지금 요청을 하는데도 통계청은 우리 잘 모르겠으니까 못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비용 차원에서 계산할 자신이 없다. 그 다음에 그거죠. 이 물가 당국이라는 것이 좀 비겁은 한데 이래가지고 물가가 갑자기 많이 오르면 자기들한테 책임이 온다. 뭐라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물가지수에서 제일 큰 문제는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비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물가의 변화를 제대로 못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구성을 봐가지고 제일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교육비 비중이 좀 높다. 뭐 이런 정도죠. 그외에 뭐 별 특징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문제점. 자, 이렇게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가지고 사용을 주로 하는데, 물론 이제 앞에 구성에서 문제점 하나 이야기했죠. 주거비가 포함이 안 돼 있다. 이제 그거 하나 있고, 그런 걸 말고 구성이 잘 돼 있다. 이 구성의 문제는 이제 계속 이제 싸울 문제고, 언젠가는 반영이 되겠죠. 이런 문제고, 그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만드는 시스템 자체에서 문제가 없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이 한 3가지 정도가 등장합니다. 3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측정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만들어 가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이런 겁니다. 다음 3가지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생계비를 측정하는 완벽한 지표가 아니다. 뭐 완벽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너무 좀 무리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하면 좀 약점이 있다라는 거죠. 약점이 있고 그 약점을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자, 어떤 취약점이 있느냐? 첫 번째가 대체 효과입니다. 상대 가격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소비자들의 구입 형태 변화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한번 이 베스킷을 결정하게 되면 그건 5년 동안 유지됩니다. 그거는 세계적인 매뉴얼입니다. 사실은 유엔에서 정하는 세계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베스킷을 결정하면 5년 동안, 그러니까 60개월 동안 그 베스킷을 유지해 가지고 물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 베스킷 가격을 계산해냅니다. 물가를 조사해 가지고 이 구입 비용을 계산하죠. 자, 거기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항목별 구입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사람들은 가격 변화에 따라 가지고 구입량을 조절하는 거죠. 제일 쉽게 많이 조절하는 것이 대체재가 많은 과일 같은 겁니다. 과일. 요즘은 좀 조용한데 한 10년 전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이 배 가격입니다. 배. 그러니까 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 요즘은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은 배 가격은 오히려 사과보다 싸더라고요. 뭐 그래서 안 비싼데 한때 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 가격이 공급이 줄면 뭔가 하면 2배, 3배, 3배씩 오릅니다. 3배씩, 4배씩 오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뭔가 하면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그러면 사람들의 소비를 덜 하는 거죠. 덜 하는데 뭔가 하면 그게 또 오른 이유는 그래도 그 가격만큼 소비를 안 줄인 이유가 일부는 배가 비탄력적인 수요가 있었어요. 어디냐 그러면 제사.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제사 지낼 때 사과배는 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배는 샀던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었냐 그러면 배 가격이 왜 그래 올랐냐. 그렇게 올랐는데도 소비를 안 줄이는 것이 냉면집. 냉면집에서 냉면 위에 뭔가 배 한 조각 올리더라. 그걸 올리다 보니까 뭔가 배가 뭔가 가격이 많이 오른 겁니다. 물론 그래서 냉면 가격이라든지 제사 같은 데서는 비싼 돈 주고 배를 사기 때문에 배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실제 소비자를 보자는 거죠. 과일 먹는 가게에서 그 비싼 배 사겠습니까? 안 사죠. 배 오르면 사과 사 먹으면 되고 아니면 오렌지 가격이 오르면 귤 사 먹으면 되고 귤 가격이 오르면 오렌지 사는 겁니다. 집에 장 보러 갈 때 따라가 보면 어머님이 장 볼 때 뭔가 하면 다 가격 보고 뭔가 하면 뭐 품질 좋고 가격 싸면 뭔가 하면 다 그거 사는 거죠. 과일은 모든 과일이 다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물 좋고 뭔가 하면 가격 좋은 거 그런 걸 사는 겁니다. 뭐 하나 특별히 비싸다? 제사라든지 특별한 용도 없으면 안 사는 겁니다. 실제 뭔가 하면 소비자들이 배 가격이 그렇게 올랐는데 그만큼 배 때문에 소비자의 후생이 악화될 만큼 문제가 생긴 건 아닌 거죠. 그런데도 뭔가 하면 이 배 가격을 소비자 물가 지수 계산할 때 배 가격의 비중은 그대로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배를 사는 것은 절반 이상 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집어넣은 거죠.
배를 들었는데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뭔가 오른 가격은 오른 건 줄이고 그다음 싼 거는 더 많이 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대체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대체 효과를 반영을 못하는 거죠. 처음에 고정된 비율을 딱 그대로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 대체 효과를 반영 못하기 때문에 과대평가된다고 합니다. 더 실제적으로는 비싸서 안 쓰는데 그걸 그대로 사가지고 쓴다고 생각해가지고 비용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과대평가된다는 하나의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아까 미국에서는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CPI보다는 뭔가 하면 개인 지출 인덱스, 그 퍼스널 익스펜디처 그 인덱스 그걸 더 많이 쓴다고 했죠. 그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다른 것이 실제 사람들이 구입하는 양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체 효과 문제는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 효과가 사실은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제일 큰 문제점으로 들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상품의 등장. 새로운 상품이 등장했다. 그러면 그게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전혀 영향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 바구니 속에 안 들어있으니까. 처음에 결정한 바구니 만들고 난 뒤에 그 뒤에 새로운 상품이 등장했다. 그러면 그 바구니 속에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물건 가격은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새로운 물건을 사더라는 얘기죠. 왜 사냐? 좋으니까. 어차피 가지고 있던 소득 내에서 사는데 뭔가 하면 다른 걸 줄이고 이걸 사더라. 더 좋으니까 사더라는 얘기죠. 자기들이 뭔가 하면 이 돈 지불한 만큼 가치가 있고 더 좋으니까. 그걸 샀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상대적으로 더 행복해졌고 더 만족했고 그 이야기는 비용으로 따져보면 비용이 덜 들었다. 행복감에 비해서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기존에 딴 걸 줄이고 이걸 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새 제품이 나와가지고 이 제품이 소비가 될수록 뭔가 하면 그만큼 사람들의 행복도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즉 재화 서비스의 다양성 확대에 따른 비용이 낮아진 것이 결국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한 5년 지나가지고 다음에 베스킨 만들 때 이제 거기 반영이 되겠죠. 어쨌든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면 계속적으로 이거는 소비자의 이 후생이 더 좋아지고 사실은 물가 차원에서는 물가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비싼 건데 품질 개선. 품질의 개선되는 효과가 반영이 안 되더라.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있는 자동차를 예를 들자. 소나타 20년째 소나타가 그 지수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이 들어갑니다. 소나타 나온 지가 20년이 넘는 베스트셀링카죠. 최근에는 이제 다른 데 이제 밀렸죠. 그랜저한테 밀렸지만 어쨌든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제일 많이 팔리는 차가 소나타였습니다. 소나타였는데 이게 뭔가 20년째 계속 들어오는 건데 자, 한 대 가격이 얼마다? 뭐 가장 이제 표준적인 물건을 하겠죠. 옵션 다 빼고 그걸 집어넣겠죠. 그런데 그 소나타가 뭔가 20년 전 소나타하고 지금 소나타하고 같냐? 하늘과 땅 차죠. 표준적인 가장 옵션 없는 그 소나타를 있는데 내년 자동차 품질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보통 뭔가 하면 그 전략을 보면 작년의 옵션들을 올해 다 디폴트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가격을 조금만 올리죠. 그러니까 작년에 옵션으로 다 했는 거에 비해 가지고는 가격이 훨씬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공산품의 품질은 향상되는 거죠. 공산품의 품질은 그렇게 향상되는 겁니다. 가장 그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품질 좋아지는 것은 컴퓨터를 들 수 있는 거죠. 컴퓨터는 옛날에 비해 가지고 뭐 품질이 지금은 뭐 못 느끼겠지만 초기 80년대 처음에 컴퓨터 나온 거에 비해 가지고 품질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있는 컴퓨터 그것만 해도 뭔가 하면 그 옛날 60년대 70년대 대형 세계적으로 몇 대밖에 없는 대형 메인프레임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품질이 좋습니다. 그 정도로 품질이 계속 향상되죠. 그런데 컴퓨터 가격이 오르나요? 계속 떨어지죠. 노트북 한 대 가격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그 노트북의 품질은 계속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냥 한 대 가격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품질이 계속 개선되는데 그게 포함이 안 된다.
즉, 이거 자체도 뭔가 하면 결국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격을 과대평가하는 원인입니다. 대체효과도 과대평가하고, 새로운 상품 등장도 물가지수를 과대평가하고, 품질 개선도 물가지수를 과대평가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과대평가된다라고 우리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가지수에 비판을 할 때는 물가지수가 물건 가격 오른 걸 제대로 반영 못한다. 장 보러 갔을 때 이게 배추 가격이 이만큼 올랐는데 작년에는 팥 가격이 올랐죠. 대파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아니면 이 갈치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물가 당국에서는 물가 안 올랐다 그러더라. 저 엉터리다라고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물가지수가 과소평가한다. 오른 걸 제대로 반영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 요인은 별로 없어요. 그 요인은 별로 없고, 오히려 그 반대 요인이 더 크다라는 거죠. 과소평가한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요인이 뭐냐? 그 요인의 주는 뭔가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상품을 이야기했죠. 주로 신선식품입니다. 신선식품이 가격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폭락을 하죠. 그게 이제 폭등했을 때 문제입니다. 폭등했으면 뭔가 하면 그 똑같은 거 파는데 갈치 한 조각이 뭔가 하면 갈치 몇 개 들은 것이 옛날에는 10,000원 했는데 지금 20,000원 한다. 배로 올랐다.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네? 라고 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일시적으로 뭔가 하면 안 잡혔을 때 그렇게 오르죠. 그러나 다시 또 잡히면 다시 10,000원으로 떨어집니다. 또 더 떨어지기도 하죠. 지금은 갈치가 뭔가 하면 워낙 많이 잡히는데 안 팔려가지고 지금 창고에 다 쌓여있다고 합니다. 갈치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최근에 생선은 안 팔린대요. 사람들이 집에서 생선 구워 먹기 귀찮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치는 냉동실에 엄청나게 제주도에서 잡혀가지고 지금 쌓여있다고 합니다. 즉, 농산물, 신선식품 가격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지만 쭉 보라고요. 배추 가격이 뭔가 하면 계속 올랐다 이야기 신문에 많이 나지만 옛날 10년 전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올랐냐? 별 차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배로 올랐다가 다시 또 더 떨어지고, 배로 올랐다가 더 떨어지고. 그 이야기는 물가지수에는 물론 비중도 적지만 뭔가 하면 전체적인 물가지수에는 그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농산품 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물가지수의 문제는 그런 과소평가가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물가가 과대평가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다라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보는 물가지수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럼 과대평가되는 게 왜 문제냐? 나중에 나옵니다. 과대평가돼도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것을 또 추가로 논의하겠습니다. 오전에 하나 더, GDP 디플레이트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GDP 디플레이트를 배웠습니다. 그런 GDP 디플레이트란 물가지수하고 소비자 물가지수, 이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데 이걸 쓰고 어떤데 저걸 써야 되느냐라는 걸 이제 이해하자라는 거죠. 물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지수의 동향을 보통 관찰합니다. 관찰하고 경제 전체의 물가 변화를 위해 가지고는 GDP가 훨씬 더 유용한 지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야기했는데 소비자에 대해 가지고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유용하다라는 거죠. 즉, 두 물가지수는 산정 방식이 다르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물론 이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고려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다른 것은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죠. 그 다음에 국내에 소비되는 모든 재화 서비스 가격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네. 국내에 생산되는 모든 재화 서비스 가격을 반영합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 생산되고 소비되는 모든 재화, 생산되는 것은 이제 소비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소비에는 수입제도 포함됩니다. 수입제도 포함되지만 GDP 디플레이터는 수입제는 포함이 안 되죠. 생산되는 물건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생산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 서비스 가격을 반영합니다. 소비재가 아니고 뭔가 하면 생산재라도 포함되죠. 포함되지만 수입재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비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 서비스를 반영한다 라는 것이 훨씬 더 넓기도 하고
그러니까 포함되는 부분이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합니다. 모든 그 차원에서는 더 넓고, 그 다음에 수입제가 포함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는 CPI보다는 더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치를 기준연도로 구입했을 때 비용과 비교하기 때문에 제일 큰 차이는, 또 하나의 차이는 대체효과 부분이 문제가 없습니다. CPI의 제일 큰 문제점이 대체효과를 반영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겠죠. 근데 여기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GDP는 뭔가 하면 실제 생산된 양으로 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효과 부분은 완전히 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입니다. 두 개의 차이죠. GDP입니다. CPI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 서비스 가격만 포함하죠. 생산이 아니라 소비자가 구입하는 이런 재화 서비스, 물론 다는 아니고 대표적인 한 500개 정도 현재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동일한 재화 묶음을 현재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과 기준 연도의 구입하는 드는 비용을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기 때문에 이 고정된 묶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효과에 문제가 있는 거죠. 대체효과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엄격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자, 수입제 가격을 반영하려고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그러면 GDP 디플레이트는 아닌 거죠. CPI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대체효과가 없으려고 그러면 대체효과 같은 거 왜곡을 없애려고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CPI를 보면 안 되고 GDP 디플레이트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이 용도를 다르게 봐야 된다. 그러나 경제 전체를 보려고 그러면 뭐가 낫냐? 그거는 GDP 디플레이트 낫습니다. CPI는 기껏해가지고 500개 품목밖에 안 보죠. 그러나 GDP 디플레이트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트가 더 나은 지표죠. 그렇지만 이제 GDP 디플레이트의 결정적인 단점은 주기가 짧고 분기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월간 데이터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집계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속보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 정책으로 정책에서 사용하기 위한 지표로서는 그런 약점이 있죠. 그래서 그걸 사용 못하고 주로 CPI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두 지표가 그런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움직임은 비슷하게 가더라. 그죠? 여기에 이제 CPI는 이 파란색이고 이 그린색이고 GDP 디플레이트는 빨간색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오를 때는 같이 오르죠.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고. 근데 이제 조금 또 다른 차이는 변동원 GDP 디플레이트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CPI 같은 경우는 대체 효과, 그 다음에 품목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충격이 있으면 훨씬 더 충격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GDP 디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대체 효과가 다 포함되고, 훨씬 더 방대한 모든 물건이 포함되기 때문에, 물가 변동이 더 적긴 적죠. 이럴 때, 이런 피크 때 보면 차이는 드러나죠. 드러나지만, 전반적으로 가는 방향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뭐 거의 비슷하게 하죠. 현재는 뭐 최근에는 이제 물가가 우리나라도 80년대 이후부터는 물가 지수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때는 이제 뭐 물가가 굉장히 큰 문제였죠. 큰 문제였지만 80년대 이후부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물가가 이슈는 아니었죠. 이슈는 아니죠. 아닌데 최근에 이제 금융위기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 부터 지금 이제 물가가 갑자기 이슈가 됐습니다. 왜 그게 이슈가 됐는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고 이제 통화 정책을 배우면서 그때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상까지가 이제 우리가 물가지수, 생기별을 나타내는 물가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그 외 다른 물가지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뭐 그걸 설명했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물가지수하고 비교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봤습니다.